문은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두드려졌다. 일요일 오후 나는 거실과 부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남편 준호는 소파에 늘어진 채로 축구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있었다. TV 소리와 커피 머신 소리에 섞여서 그 두드림이 더 작게 들렸던 것 같았다. 그래도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문을 열었을 때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깨끗하게 묶어올린 긴 머리, 선명한 입술색, 딱 보기에도 손질 잘 된 사람. 작은 유리병을 두 손으로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오늘 들어온 사람인데요. 그녀가 조금 머쓱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설탕 조금만 빌릴 수 있을까요? 말도 너무 교과서 같아서 순간 웃음이 나왔다. 이 오래된 서울 아파트에서 정말 드라마처럼 설탕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아, 네, 그럼요. 들어오세요. 나는 별 생각 없이 그 말을 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날 문을 조금만 덜 열었더라면 내 결혼은 어쩌면 조금 더 오래 버텼을지도 모른다. 부엌으로 그녀를 안내하면서 이름을 물었다. 저는 이지연이라고 해요. 저는 박서연이에요. 바로 오른쪽 집이에요. 그녀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눈웃음에 지었다. 집 되게 따뜻해 보여요. 신혼이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결혼한 지는 꽤 됐어요. 7년 정도? 그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걸 느꼈다. 7년이라는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결혼 생활의 무게가 함께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설탕을 담아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다느니, 직장은 쉬고 있다느니, 혼자 지내는 게 아직 어색하다느니, 흔한 스몰 토크였다. 특별할 것도 경계할 것도 없어 보였다. 잠시 후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났다. 준호가 슬리퍼를 끌면서 거실 쪽으로 나오는 소리였다. 누구야? 옆집 새로 이사 오셨대. 그가 부엌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땀에 젖은 티셔츠, 대충 묶은 머리, 늘 보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런데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아주 짧게, 정말 찰나처럼 번쩍였다. 상대를 훑어보는 눈, 계산하는 눈. 그때는 그걸 제대로 읽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먼저 상냥하게 인사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준호가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둘 사이에 흘렀던 그 잠깐의 공기. 나는 그걸 별거 아니겠지라고 잘라버렸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 이틀 뒤 초인종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접시를 들고 있었다. 쿠키 구웠어요. 그때 설탕 빌린 것 때문에요. 조금 가져왔어요. 따뜻한 초콜릿 쿠키 냄새가 집안으로 퍼졌다. 나는 고맙다면서 그를 안으로 들였다. 가볍게 차를 마시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했다. 전 남친이랑 정리하고 혼자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서 라고 했다. 서울은 복잡하지만 자유로운 느낌이 좋아서 왔다고도 했다.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갑자기 진짜 너무 조용해서요. 옆집에 사람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녀는 그런 말들을 참 자연스럽게 했다.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말들, 익숙해진 사람의 화법.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접시에 남아있던 쿠키를 집어들더니 물었다. 이거 뭐야? 옆집에서 줬어. 그 새로 이사 온 언니 있잖아. 이름이 뭐였더라? 아, 박서연. 아,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한 입 패러 물고는 말했다. 맛있네. 그리고 TV를 켰다. 그게 다였다. 나는 그때까지도 우리가 괜찮은 부부라고 믿고 있었다. 설렁설렁해졌을 뿐 무너진 건 아니라고. 아침마다 그가 나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머그잔을 하나씩 우리 앞에 놓아두던 사소한 습관들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었으니까. 출근 전에 이마에 입을 맞추고 오늘 회의 있어서 늦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해주던 그 일상들이 그래도 우리 사이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그냥 내가 만든 착각이었다. 서연은 점점 우리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뀔 때마다 언니 머리 새로 했어요 라며 웃으며 찾아왔다. 편의점에서 1+1이라고 한 참치캔을 나눠주겠다며 문을 두드리기도 했고 밤늦게 편의점 커피를 들고 와 언니 잠이 안 와요 라며 거실 바닥에 털썩 앉기도 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언니 서울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진짜 심심했거든요. 다행히 옆집에 언니가 있어서 진짜 좋아요. 그 말에 나는 조금 마음이 풀렸다. 누군가에게 다행인 사람이 된다는 건 기분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나보다 준호를 더 자주 부르게 되면서였다. 언니, 저 형광등이 자꾸 깜빡거리는데 혹시 남편분 잠깐만 봐주실 수 있어요? 언니, 세면대 물이 잘 안 빠지는데 남자 손이 좀 필요하네요.
처음엔 나도 같이 갔다. 옆에서 서 있거나 싱크대 위에 올려둔 컵을 정리하면서 둘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 서연은 과하게 웃지 않았고 대놓고 들이대지도 않았다. 그냥 편하게, 너무 편하게 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피곤해서 먼저 씻고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 시간이 10시 반이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는데 준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거실을 지나 베란다 쪽으로 갔다. 작은 창문 너머로 옆집 주방불이 보였다. 커튼 사이로 실루엣이 희미하게 비쳤다. 길고 가는 그림자 하나, 조금 더 넓은 어깨를 가진 그림자 하나. 둘이 마주 서 있는 모양새였다. 내 심장은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처럼 뚝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림자가 움직였다. 누군가가 고개를 살짝 젖혔고 또 누군가가 그쪽으로 몸을 더 기울였다. 웃음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유리와 벽을 타고 내 쪽으로 번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더 꽉 쥘 뿐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1시간쯤 지나서 집으로 들어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이상하게 가벼웠다. 자? 그가 낮게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고 숨을 죽였다. 침대 꺼지는 소리, 옆에 몸이 눕는 느낌, 익숙한 샴푸 냄새 사이로 아주 미세한 다른 냄새가 끼어 있었다. 꽃향기에 가까운 내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 그 향을 맡으며 나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다. 확신이 생기는 순간, 눈물이 멈추는 순간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다. 머그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늘 회의 좀 길어질 것 같아. 아마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올 것 같아. 회의? 누구랑? 그가 잠깐 멈췄다. 그러고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다. 팀장이랑 과장 몇 명이랑.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고 뻔뻔하게 웃지도 않았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그날부터 나는 메모장을 하나 꺼냈다. 그가 늦는 날, 핑계, 카톡 답장이 늦어진 시간, 집에 돌아온 시간, 옷에서 나던 냄새, 모든 걸 적기 시작했다. 작은 스프링 공책에 날짜와 시간을 빼곡히 채우면서 나는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이 이 일을 바라보고 싶었다. 감정으로. 일주일 후 또 회식이라고 했다. 오늘은 진짜 좀 늦을 수도 있어. 팀장 생일이라.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그가 나간 지 30분쯤 지나서 슬리퍼를 신고 현관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척하다가 돌아와서 우리 집과 옆집 사이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웃음소리, 키패드를 누르는 소리. 비밀번호 바뀐 거 아니야? 낯선 것 같았던 그 말투.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아직 안 바꿨어. 들어와. 서연의 목소리였다. 나는 벽에 더 가까이 몸을 붙였다. 숨이 가빠져서 입을 막았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깐의 정적. 그 뒤에 낮게 터지는 웃음. 그날 밤 나는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계단참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다. 내 결혼이 무너지는 소리를 아주 천천히 또렷하게 듣는 것 같았다. 그 이후로 나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더 이상 혹시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생각에 기대지 않기로. 확실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준호의 휴대폰. 어느 날 밤 그가 샤워를 하는 사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금 화면이 바뀌어 있었다. 내가 알던 네 자리 숫자가 아니었다.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숨기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졌으니까. 나는 굳이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집 와이파이에 접속해 있는 기기 목록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그가 예전에 쓰다가 방치해둔 태블릿이 있었다. 그날 밤 그 태블릿을 찾아 충전기에 꽂아두고 다음날 회사 간 사이에 전원을 켰다. 동기화되어 있던 카카오톡, 알림창에 떠있는 이름 하나, 마케팅팀 김서연.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다. 굳이 익명으로 저장할 노력조차 하지 않은 대충 둘러댈 수 있는 이름. 대화창을 열었을 때 화면에 쏟아져 내리던 문장들을 나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다. 어제 너무 좋았어. 오늘도 그 티 입고 와.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지은 씨는 뭐래? 아직도 몰라? 대화 끝부분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 문은 내가 열게, 비밀번호는 그대로지? 나는 그 글자들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울컥 치밀어 올라오던 눈물은 어느 순간 다시 가라앉았다. 이상하게도 슬픔보다 창피함이 먼저였다. 내가 이렇게 뒤늦게야 깨달았다는 게 창피했고, 그래도 어떻게든 믿으려고 했던 지난 시간이 한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또렷해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라는 생각.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물었다. 오늘 서연 씨 안 봤어? 순간 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니, 요즘 바쁘다면서. 그래? 나한테는 어젯밤에도 카톡 왔던데 언니 심심하다고. 그는 대답 대신 발을 슬리퍼에서 뺐다가 다시 넣었다. 괜히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놓았다.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다 흔들림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열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검색창에 이혼 소송, 상간녀 위자료, 증거 수집 방법 같은 단어들을 하나씩 쳐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로펌 하나의 상담 신청 버튼을 눌렀다. 며칠 후 점심시간에 변호사를 만났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나는 그동안 적어온 공책과 캡처해놓은 카카오톡 화면, 그리고 태블릿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변호사는 생각보다 담담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눈빛이었다.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남편분의 부정행위 사실, 그리고 상간녀의 존재.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순서를 정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다. 내 분노와 상처가 한 사람의 엄부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노트북으로 이혼 서류 초안을 받아보고 있던 그때 옆집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린 남자의 웃음소리.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로 나갔다. 옆집 초인종 앞에 서서 가슴이 요동치는 걸 겨우 눌러가며 손가락을 뻗었다. 딸깍. 초인종을 누르는 내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안에서 인기척이 멈췄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걸음, 현관문 열리는 소리. 문틈 사이로 먼저 보인 것은 서연의 얼굴이었다. 화장기 살짝 지워진 얼굴, 와인잔을 아직 손에 쥔 채였다. 눈이 크게 떠졌다. 지은 씨.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나는 문 뒤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슬리퍼를 신고 있는 남사발, 익숙한 바지, 익숙한 티셔츠. 준호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마치 꿈에서 깨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거짓말할 틈도 없이, 변명할 틈도 없이 그 순간의 공기가 셋을 동시에 붙들어매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괜찮아. 이제 다 알아.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아서 나 스스로가 더 놀랐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서 뭔가 하나가 딱 하고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온 건 이상한 평온이었다. 며칠 뒤 나는 준호와 마주 앉았다. 주말 오후 카페 구석자리. 그 앞에 노트를 펼치듯 서류 봉투를 하나 올려놓았다. 그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생각보다 맑았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다. 준호가 힘없이 물었다. 이혼 진짜야? 응. 잠깐만 지은아,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어. 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잘랐다. 너 나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게 언제야? 기억나? 그는 입을 다물었다. 눈이 흔들렸다. 기억이 안 나겠지. 나도 안 나니까. 나는 다 기억해. 네가 비밀번호 바꾼 날, 너 옷에서 서연 향이 나기 시작한 날, 카톡에 답하면서 웃던 표정, 그리고 너란 그 사람이 옆집에서 같이 웃던 소리까지.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만 모른 척했어. 근데 이제 안 그럴 거야. 준호는 한숨처럼 말했다. 실수였어.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실수?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실수는 한 번이지. 너는 선택을 계속했어.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이 서류 위를 허공처럼 맴돌았다.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다 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엎어버리는 건 너무 쉬웠다. 대신 나는 끝까지 차분하고 싶었다. 그래야 이 모든 게 감정적인 반응으로 치부되지 않을 테니까. 준호야, 이건 벌이야. 벌? 그래. 너는 네가 한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거고 나는 내가 나를 지키는 거야. 며칠 후 그는 짐을 싸서 나갔다. 낡은 여행 가방 2개, 옷 몇 벌, 서류 가방 하나. 현관에 서서 마지막까지 나중에 이야기 더 하자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긴장이 풀린 몸이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집안 공기가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옆집 문은 한동안 조용했다. 서연은 나를 피해 다녔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언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는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에서 붙인 공지가 복도에 붙었다. 빈 원, 빈 호, 세입자 계약 만료 및 퇴거 예정. 나는 종이를 한 번 읽고 그냥 지나쳤다. 집 나르는 소리, 낯선 남자들의 발소리, 문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며칠 동안 이어졌다. 어느 날 퇴근하고 올라오는 길에 옆집 문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 안에서 익숙한 와인병이 눈에 들어왔지만 일부러 시선을 돌렸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는 궁금하지 않았다. 내게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였다. 처음 혼자가 된 밤, 집은 너무 조용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위층에서 나는 발소리, 멀리 지나가는 찻소리까지 다 또렷하게 들렸다. 그 사이에 끼어있던 남편의 코 고는 소리와 뒤척이는 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허공이 더 크게 열린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실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다. 서울 야경이 예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마음은 덜 흔들렸다. 며칠이 지나자 아침 루틴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준호가 내려놓던 머그잔 자리에 이제는 내가 직접 내린 커피를 놓았다. 식탁 맞은편 빈 의자가 처음에는 자꾸 눈에 밟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원래 그 자리는 원래 없었던 것 같다는 착각도 들기 시작했다. 일요일 아침에 혼자 늦게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계단참에서 들려오던 낯선 목소리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다. 복도 끝까지 뻗어나가던 서연의 향수 냄새도 사라졌다. 회사 동료가 어느 날 물었다. 요즘 얼굴이 좀 달라 보이는데 뭔가 정리된 느낌?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응, 집이 조용해져서.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겠지만 나에게는 진심이었다. 조용해졌다는 건 더 이상 내가 모르는 대화가 내 벽 하나 너머에서 오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 더 이상 내 가슴을 찢는 웃음소리가 내 귀에 닿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 밤이 되어 혼자 집에 돌아올 때 문을 열어둘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고독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정막이 내 공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날 처음 서연이 설탕을 빌리러 왔을 때 문을 조금만 덜 열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도 언젠가는 터졌을 것이다. 사람이 한 번 길을 틀면 비슷한 길을 또 찾아가게 되어 있다. 나 없이도 다른 누구와도 그는 언젠가 비슷한 실수를 반복했을 거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 둘이 내 삶에서 아주 정확하게 빠져나가 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까지 든다. 나는 가끔 저녁에 조용히 등을 기대고 앉아서 내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다시 떠올려 본다. 문이 2번 열렸던 이야기. 한 번은 설탕을 빌리러 온 이웃에게, 그리고 한 번은 집을 떠나는 남편에게. 이제는 알 것 같다. 그날 내가 준 건 설탕이 아니라 기회였다는 걸. 내가 잃은 건 남편이 아니라 착각이었다는 걸. 그리고 내가 되찾은 건 나 자신이라는 걸.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쉽게 문을 열진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고 싶지도 않다. 다만 내 집과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을 한 번 더 보게 될 것이다. 미소만 보고 믿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또 누군가가 이 집 옆에 이사를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같은 말을 할지도 모른다. 설탕 조금만 빌릴 수 있을까요? 그때 나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 잠깐만요. 그리고 아주 잠깐 나 자신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을 나를, 내가 끝까지 지킬 내 삶을. 설탕이야 또 사면 되니까.